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닌가? 젊을 때는 돈이 중요하지만 나이 들면 건강이 전부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아니 어쩌면 나이 들수록 경제력이 만들어내는 삶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구체적이라는 것을요.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분의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연금과 저축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내시는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아껴가며 사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아침은 어떻게 다를까요? 점심은? 저녁은? 병원에 가는 횟수는? 친구를 만나는 빈도는? 표면적으로는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하게 건강해 보이는 두 분이지만요.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같은 무대 위에서 전혀 다른 연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6가지 구체적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건강관리, 주거환경, 인간관계, 여가생활,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심리적 차이까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 아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오늘 뭐 먹지? 날씨가 어떤가? 오늘 할 일이 뭐가 있지? 이런 평범한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년과 그렇지 못한 노년의 아침은 눈 뜨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먼저 수면의 질부터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수면 환경이 좋습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방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주무시죠. 허리가 아프면 좋은 매트리스로 바꾸고 목이 불편하면 기능성 베개를 구입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을 해서 주무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다릅니다. 여름에는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합니다. 선풍기만 틀고 더위를 견디다 보니 자주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죠.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에 내복을 여러 겹 껴입고 이불을 두껍게 덮고 주무십니다. 그래도 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추워서 깨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침대도 오래된 것이라 스프링이 망가져서 허리가 아픈데 바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냥 참고 주무시는 거죠.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습니다. 피곤이 풀리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낮 동안 활력이 떨어지고 짜증도 더 나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차이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봅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의 아침 식탁을 한번 볼까요? 신선한 과일, 고소한 견과류, 영양 가득한 샐러드,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이나 생선. 가끔은 아침부터 작은 스테이크를 구워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유도 일반 우유가 아니라 유기농 우유를 마시고요. 커피도 좋은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려 마십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거죠.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아침은 어떨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김치, 된장, 그리고 며칠 전에 해둔 반찬 몇 가지. 과일은 비싸니까 자주 사 먹지 못합니다. 고기나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마트에서 할인할 때 조금 사다가 아껴 먹습니다. 아침은 주로 밥에 김치, 된장찌개 정도. 어떤 날은 그냥 라면 하나로 때우기도 하죠. 나 혼자 먹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먹는 즐거움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영양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량이 유지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이런 영양 관리가 어렵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결국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더 들고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하나에서도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게 되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골프 칠까?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 들으러 갈까? 날씨 좋은데 강변 산책하고 카페에서 책이나 읽을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드는 활동도 있지만 그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볼까? 복지관 가서 공짜 프로그램이라도 신청해 볼까? 날씨 좋으니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을까? 돈이 들어가는 활동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점심 먹자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기 일쑤고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핑계를 대고 안 나가는 거죠. 실제로는 식당비 2만 원, 3만 원이 아까워서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여유롭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아침이고요. 다른 한쪽은 제약과 걱정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하루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침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분은 점점 더 활력이 생기고 긍정적이 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반면 제약 많은 아침을 맞이하는 분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어요. 아침 한 끼, 아침 몇 시간의 차이가 결국 삶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입니다. 두 분 다 올해 75살이세요. 김 할아버지는 공무원 연금이 나오셔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자녀들이 가끔 드리는 용돈으로 지내세요. 어느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7시에 일어나셨습니다. 푹 주무셨어요. 방이 따뜻하고 침대가 편안했거든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인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갓 구운 식빵에 버터를 바르고 스크램블 에그에 방울토마토,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집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고 오늘 계획을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동네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점심은 친구들이랑 골프장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는 라운딩 한 판 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손주가 오니까 같이 외식을 하면 되겠네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같은 시각 이 할아버지도 일어나셨습니다. 사실 새벽 5시에 이미 한 번 깼어요. 방이 추워서요. 다시 잠들었다가 7시에 일어난 겁니다. 몸이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일어나서 보일러를 살짝만 틀었어요. 가스비 나올까봐 무섭거든요. 화장실 가서 씻고 나왔는데 아침 먹을 게 별로 없네요. 냉장고에 김치하고 계란 3개, 계란 1개를 프라이해서 밥이랑 김치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오늘 뭐 할까 생각해봤지만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친구들은 골프 간다고 했지만 같이 가면 10만 원은 깨지니까 안 간다고 했어요. 그냥 동네 공원이나 산책하다가 복지관 가서 시간 보내야겠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똑같은 아침 7시인데 두 분의 하루 시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일. 이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가지씩은 아픈 데가 생기죠. 무릎이 시리다, 허리가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이가 흔들린다. 이런 증상들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라도
경제력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정기검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전문검진센터에 가서 최신 장비로 온몸을 꼼꼼하게 검사하죠. 피검사는 기본이고 CT, MRI, 내시경, 초음파까지 비용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최고지, 미리미리 검사해서 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해. 이런 마인드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은 이상 징후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 혈당이 경계선이다, 간 수치가 올라갔다. 이런 걸 미리 알면 생활 습관을 고치거나 약을 먹어서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죠. 실제로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떨까요? 종합검진은 꿈도 못 꿉니다. 비용이 너무 부담되거든요. 기본적인 국가건강검진 2년에 한 번 받는 그것조차도 꼭 받아야 하나 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계세요. 시간도 아깝고 검사 결과 나쁜 거 나오면 또 병원 가야 되고 그럼 돈 들고 이런 생각에 아예 검진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정말 안 좋아져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초기에 발견했으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병이 이제는 큰 수술을 해야 하고 입원도 해야 하고 비용도 몇백만 원씩 듭니다. 그럼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치과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게 참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가 조금만 시리거나 불편해도 바로 치과에 갑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고 이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해요. 한 개에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임플란트를 10개, 15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총 비용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와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70대, 80대가 되어도 이가 튼튼합니다. 고기도 잘 씹어 먹고 과일도 그냥 깨물어 먹고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이가 아파도 참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동네 치과 가서 이를 뽑습니다. 임플란트는 엄두도 못 내고 틀니를 해야 하는데 틀니도 비싸요. 완전 틀니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합니다. 그것도 부담되니까 그냥 이 없이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은 먹기 어렵고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돼요. 그럼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근육량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백내장, 녹내장 같은 눈 질환이 흔하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바로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양쪽 다 하면 200만 원. 좋은 렌즈를 쓰면 더 비싸지만 돈보다 시력이 중요하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세상이 환해져요. 신문도 잘 보이고 텔레비전도 선명하고 얼굴도 잘 보이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눈이 침침해도 참습니다. 안경 도수 높이는 걸로 버티고 수술은 생각도 못해요.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신문도 못 보고 텔레비전도 잘 안 보이고 외출할 때도 불안합니다. 넘어질까봐, 차에 치일까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정형외과도 중요합니다. 무릎, 허리, 어깨 이런 곳이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일주일에 3번, 5번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고 약도 먹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한쪽에 500만 원, 600만 원 하는데 그래도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치료 잘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거든요. 통증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무릎이 아파도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팁니다.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가고 물리치료는 받을 엄두도 못 내요. 한 번에 10,000원, 20,000원씩 나가니까요. 수술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냥 아픈 채로 지내는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뚝거리며 걷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외출도 줄이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차이가 큽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홍삼,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D, 칼슘, 유산균 등등 여러 가지를 챙겨 드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건강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실제로 면역력이나 기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은 사치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종합비타민 하나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한 통에 10,000원, 20,000원 하는데 그 돈이면 쌀을 사거나 반찬거리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영양 보충이 안 되고 몸이 더 약해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헬스클럽 등록하고 수영장 다니고 골프 치고 요가하고 필라테스 배웁니다.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1대1 PT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운동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유지되고 체력이 좋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헬스클럽은 꿈도 못 꿉니다. 회원권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운동은 그냥 동네 공원 산책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날씨 안 좋으면 못 나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집에만 있게 돼요.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수명의 차이가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 난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70세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신세를 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더 들고 그러면 더 가난해지고 그러면 건강관리를 더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병원비가 안 들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더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건강관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관리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 자체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주거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죠. 특히 나이가 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하고 밖에서 일하고 친구 만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요. 은퇴하고 나이 들면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집의 환경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먼저 아파트 층수부터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 살고 대부분 중층이나 고층에 사세요. 2층, 3층처럼 낮은 층은 습하고 소음도 있어서 선호하지 않거든요. 10층 이상 되는 곳에 살면 전망도 좋고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무릎이 아파도 계단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떨까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2층, 3층, 4층, 심지어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고 무릎이 안 좋아지면 계단이 정말 힘듭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나고 숨이 차고 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출하는 게 두려워져요. 나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집에만 있으니까 활동량이 줄고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해집니다. 난방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특히 더 그래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일러를 틀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 온도를 22도, 23도로 맞춰놓고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내죠. 가스비가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나와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추우면 혈압도 올라가고 관절도 아프고 감기도 걸리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난방비가 무섭습니다.
가스비 폭탄 맞을까 봐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틉니다. 온도를 18도, 19도로 낮게 설정하고 추우면 옷을 더 껴입어요. 내복 입고 스웨터 입고 잠바까지 입고 집 안에서 지냅니다. 밤에는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고 전기장판에 의지해요. 그러면 방은 따뜻한데 거실이나 화장실은 얼음장입니다. 화장실 갈 때 추워서 움츠러들고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정말 싫어져요.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지내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관절이 굳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 걸리기 쉬워요. 특히 노인분들한테 겨울 추위는 정말 위험합니다. 채광과 환기도 중요합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남향이거나 남동향이에서 햇빛이 잘 듭니다. 창문도 크고 베란다도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집안이 밝고 쾌적해요. 햇빛을 많이 쓰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는 북향이거나 반지하인 경우도 있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서 낮에도 어둡고 습합니다. 곰팡이가 피고 벽지가 축축하고 냄새도 나요.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면 추워서 못 열겠고 그렇다고 안 열면 공기가 탁하고 이런 환경에서 지내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집니다. 집 수리와 유지 보수도 차이가 큽니다.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불편한 곳이 생기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화장실 변기가 막히거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바닥이 삐걱거리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거 바로바로 고칩니다. 전문가 불러서 수리하고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해요. 벽지 새로 바르고 장판 새로 깔고 싱크대 바꾸고 화장실 타일 다시 하고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도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게 중요하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고장 나도 참고 삽니다. 물이 조금 새면 양동이 받아놓고 벽지 찢어진 건 테이프로 붙이고 바닥 삐걱거리는 건 그냥 밟지 않고 피해 다니고 수리비 아까워서 최대한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이 점점 더 낡아지고 불편해지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주거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에 살면 이웃들도 대체로 여유롭고 친절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가끔 음식 나눠 먹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끼리 모임도 하고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이런 데서는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하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는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소음 문제, 주차 문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여유가 없으니까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싸우게 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웃이 무섭고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72세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3층에 사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는 게 괜찮았는데 요즘은 무릎이 너무 아프십니다. 병원 가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는데 수술비도 부담이고 수술 후에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외출을 거의 안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장 보러 갈 때만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그게 정말 힘드세요. 한 계단씩 쉬엄쉬엄 올라가는데 10분도 넘게 걸립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를 거의 안 틀어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서 지내는데 밤에 화장실 갈 때 너무 추워서 힘드십니다. 집도 오래돼서 여기저기 고장 났는데 고칠 돈이 없어요. 화장실 문이 잘 안 닫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냥 참고 사세요.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매일 스트레스 받으시고요. 한 번은 위층에 조용히 해달라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큰 소리로 역정을 들으셨대요. 그 후로는 그냥 참고 사십니다. 박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세요. 텔레비전 보거나 라디오 듣거나 그게 전부입니다. 친구들도 다 멀리 살고 만나려면 교통비도 들고 해서 연락도 잘 안 하세요. 점점 더 외롭고 우울해지시는 거죠. 이렇게 주거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심리, 사회적 관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지만 열악한 집에서 살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데 이것도 경제력에 따라 큰 차이가 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하고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 치매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다고 해요.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친구들을 자주 만납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식사비로 한 번에 3만 원, 5만 원씩 나가도 부담이 안 되니까 자주 만나는 거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도 주고받고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친구 결혼식이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장례식에도 가고 조의금도 내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친구 만나는 것조차 부담입니다. 만나면 밥을 먹어야 하고 차를 마셔야 하는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친구가 점심 먹자고 전화하면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거절하다 보면 친구도 연락을 안 하게 돼요.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축의금, 조의금 부담 때문에 아예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면 그 달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서운해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다음에 내일이 있을 때도 오지 않겠죠. 이렇게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경제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손주 만날 때마다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생일이나 명절에는 큰 선물도 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고 손주 보는 재미로 사세요. 손주들이 크면 학비도 대주고 유학 갈 때 도와주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한테 미안합니다.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주고 선물도 못 사주고 명절에 손주들이 오면 세뱃돈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에요. 10,000원, 20,000원 주는데 손주가 셋이면 6만 원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명절에 손주 보는 것조차 꺼려지는 거예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난하다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부모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폐 끼칠까봐 자주 안 가게 하고요. 결국 손주들과도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노인들한테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손주가 유일한 낙인데 그 손주들마저 못 보게 되는 거니까요. 자녀와의 관계도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존재죠. 자녀가 집 살 때 돈 보태주고 손주 교육비 대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자주 찾아뵙고 잘 모십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효도 관광도 가고 좋은 식당에서 외식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돈독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를 자녀가 대야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자식도 자기 가정이 있고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가는데 부모 봉양까지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자주 못 찾아뵙고 전화도 뜸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패 끼치는 게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돈 달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정말 급할 때만 연락합니다. 자식도 전화 오면 돈 달라는 소린가 싶어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명절에도 자식들이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죠. 모임 활동도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각종 동호회, 동창회, 친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봉사 모임 등등. 회비도 내고 활동비도 내고 뒤풀이 비용도 부담합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활동 덕분에 외롭지 않고 활기차게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회비 내는 것부터 부담이고 모임 때마다 식사비, 교통비 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모임을 탈퇴하거나 아예 가입을 안 합니다. 혼자서 집에 있거나 무료로 갈 수 있는 복지관, 경로당에만 가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라서 대화 주제도 제한적이고 즐겁지 않습니다. 점점 더 사회에서 고립되어 가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같은 동창회에 다니던 최 할아버지와 정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둘 다 78세,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들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모으셨어요. 정 할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셨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두 분 다 동창회에 나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옛날 얘기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3년 전부터 정 할아버지가 동창회에 안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약속이 있다고 하셨고 점점 빠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정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동창회 나가면 한 번에 5만 원, 6만 원씩 나가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고. 연금이 적어서 생활비 빠듯한데 매달 동창회비까지 내기가 힘들다고. 최 할아버지가 자기가 낼 테니까 나오라고 했지만 정 할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얻어먹으면서까지 나가고 싶지 않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결국 정 할아버지는 동창회를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우정도 경제적 차이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지금 정 할아버지는 거의 집에만 계신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다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시는 거죠. 최 할아버지는 여전히 동창회도 나가고 골프 모임도 다니고 활발하게 지내시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력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시간만이 아니라 돈도 필요한 거예요. 밥 한 끼, 차 한 잔, 교통비, 선물, 축의금, 조의금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할 기회도 줄고 웃을 일도 줄고 삶의 의미도 잃어가는 거죠.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통해 건강도 유지하고 행복감도 느끼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제 시간도 많고 건강도 괜찮은데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바로 여가생활입니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도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면 하루가 24시간이 다 자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가 생활이 풍부합니다.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즐기죠. 골프, 테니스, 수영, 등산 같은 운동도 하고요. 그림 그리기, 서예, 도자기 만들기 같은 예술 활동도 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춤을 배우는 분들도 계세요. 사진 찍기, 요리, 원예 이런 것도 인기가 많고요.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비용이 듭니다. 골프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들고요. 문화센터 수강료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합니다. 악기를 배우려면 악기도 사야 하고 레슨비도 내야 하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을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도 얻고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문화생활도 활발합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회 자주 갑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공연을 보러 가고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찾아가요. 티켓 가격이 5만 원, 10만 원 해도 부담 없이 삽니다. 문화생활을 통해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씩 갑니다.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쌓습니다. 여행 비용이 한 번에 300만 원, 500만 원 들어도 평생 모은 돈으로 즐기는 거니까 아깝지 않아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도 식지 않습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면서 역사, 철학,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배워서 여행 갈 때 쓰려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따라가려면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계속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은 정말 멋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여가 생활은 어떨까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돈이 드는 활동은 거의 못해요. 골프, 테니스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문화센터 수강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동네 공원 산책, 경로당 가서 화투치기,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프로그램 참여.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대부분의 여가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무기력해집니다.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예능 보고, 또 드라마 보고.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문화생활도 거의 못합니다. 공연이나 전시회는 티켓값이 부담되니까 안 가요. 가끔 무료로 하는 공연이 있으면 가지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관도 잘 안 갑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10,000원, 12,000원 하는데 그 돈이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옛날 영화 보는 게 전부입니다. 여행은 더더욱 못 갑니다. 국내 여행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생각하면 부담되고요. 해외여행은 상상도 못해요. 한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했는데 세상 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늙는 거죠. 배움의 기회도 적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은 수강료가 비싸니까 못 다니고요.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인기가 많아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어요. 자녀들이 가르쳐 주려고 해도 자꾸 까먹고 어려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못하고 카카오톡도 제대로 못 쓰고 유튜브도 못 보고 점점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소소한 즐거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고 좋아하는 옷을 사 입고 작은 사치를 부립니다. 카페에 가서 좋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요. 백화점 가서 새 옷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맛있는 빵집에서 빵 사다가 먹고 좋은 과일 사다가 먹고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런 작은 즐거움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카페는 비싸니까 안 가고 옷은 있는 거 입고 빵이나 과일은 할인할 때만 조금 삽니다. 매일매일이 절약, 절약, 절약입니다. 하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고. 이렇게 참다 보면 삶이 팍팍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 사는지 의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강할머니와 윤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입니다. 둘 다 73살이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강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재산과 연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윤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자녀가 주는 용돈 30만 원으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지내세요. 어느 월요일 아침입니다. 강할머니는 아침 먹고 문화센터에 가요. 오늘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수채화 배운 지 6개월 됐는데 점점 실력이 늘어서 재미있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수다 떨었습니다. 오후에는 백화점에 들러서 봄옷 구경하고 예쁜 블라우스 하나 샀어요.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가 참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윤할머니는 아침 먹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 보고 시사 프로그램 보고 점심때 됐네요.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혼자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또 텔레비전 봅니다. 오후 내내 소파에 앉아서 예능 프로그램 보고 저녁 뉴스 보고 저녁 먹고 또 드라마 보다가 잠듭니다. 오늘도 하루가 그냥 갔네요.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강할머니는 배우고 만나고 즐기면서 활기차게 삽니다. 윤할머니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무기력하게 삽니다.
10년 후에 두 분의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강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실 거예요. 윤할머니는 건강도 나빠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가 생활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차이의 근본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만드는 가장 큰 차이는 어쩌면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차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면의 질, 식사, 건강관리, 주거환경, 인간관계, 여가생활.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심리적인 차이가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만드는 정신적 스트레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걱정,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 이 불안감이 하루 24시간 마음속을 짓누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그게 건강을 해칩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불안장애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돈 걱정이 마음의 병을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누구나 건강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생활비 걱정, 병원비 걱정,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가볍고 여유롭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에도 좋아요.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혈압도 안정적이고 면역력도 유지되고 질병에 덜 걸립니다. 정신 건강도 좋아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발병률이 낮습니다. 미래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행 가고, 내후년에는 이거 하고, 5년 후에는 저거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삶의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이 걱정인데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꿈이나 목표 같은 건 사치고 그저 오늘을 견디는 거죠. 이렇게 미래가 없다고 느끼면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무기력해집니다.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자녀에게 짐이 안 되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사회에서도 대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녀한테 손 벌려야 하고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고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울해지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더 고립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감도 큽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외로움은 노인들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외로움이 담배 하루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치매 발병률도 높이고 사망률도 높인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은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고 활동을 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고독 속에서 힘들게 지냅니다. 그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 우정, 가족의 따뜻함,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진심 어린 관계, 진정한 행복은 돈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 많지만 외롭고 불행한 노인도 있고요. 돈은 없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노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래요. 건강을 지키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모두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단순한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 여유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해요. 연금, 저축, 투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준비만이 아니라 관계도 준비해야 해요.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취미를 개발하고 배움을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행복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주거환경, 인간관계, 여가생활, 그리고 심리적 차이까지 6가지 영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시나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있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하죠.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경제적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이런 것들을 잘 챙기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을 관리하세요. 젊을 때부터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도 적게 들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어요.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취미를 개발하세요.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취미를 만들고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나중에 삶의 활력이 됩니다. 다섯째, 계속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무엇보다 삶이 재미있어져요. 여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돈이 많든 적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일곱째,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하세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무료 프로그램들을 잘 알아보세요. 경로당, 복지관, 평생교육원 같은 곳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세요. 서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솔직하게 나누면 나중에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당장 오늘 저녁 먹고 살기도 바쁜데 10년, 20년 후를 생각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일주일에 3번이라도 운동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 우정, 가족의 따뜻함,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베풀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건강을 챙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우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